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 강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은 절대 붙는다니까 절대 붙는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보자고요. 그러시면 잘 될 겁니다. 자, 간단히 민열 강의 특징을 좀 보고 갈 건데요. 민열 강의는 이제 지금 기본 강의에서 책 체크를 해드릴 건데 키워드 암기법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키워드 암기법 표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세모는 X의 의미로 이렇게 할 건데 때에 따라서는 비교의 의미로 동그라미, 세모를 해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민법은 또 체계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강의,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게 솔루션이 있는 강의, 솔루션이 있는 강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단순 암기해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루션, 점수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통한 연상기법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림을 통한 연상기법. 근데 단순히 막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불병 우리 이제 관계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이 파트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사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례를 설명해서 이해를 쉽게 도와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그 내용이 더 잘 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이제 이 기억이 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가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철저하게 해서 이제 강의할 때도 기출문제들을 하나씩 넣어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철저히 해서 해드릴 건데 우리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됐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침반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의 반복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구성 문제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중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중 계약법 이렇게 될 거거든요.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되는데 이제 총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 그중에서 계약법 여기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뽑아서 총칙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총칙, 각칙으로 구성을 하죠. 총칙, 각칙으로 구성을 한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계약법에 가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다 계약이거든요. 특성이 계약이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각 파트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많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안에 가면 이제 총칙, 각칙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총칙, 각칙. 그래서 이제 총칙을 논하면 총론, 각칙을 논하면 각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인데 계약법에도 총칙, 각칙, 총칙, 각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론, 각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민법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민법이 일반법이 되는데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근데 이제 특별법은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임대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들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것일 텐데 근데 민법편에 보면 임대차 규정이 있는데 그 임대차가 렌트비를 내고 빌렸으면 다 임대차거든요. 그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렌트비 내고 쓰는 임대차를 다 규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죠. 그렇지만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인데 여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출제 비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그리고 계약법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이것을 만점을 받을 듯이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점을 받을 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어쨌거나 개론과 함께 평균 60점이면 되는 것이니까 6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개론이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와도 40점은 나와야 돼요. 근데 민법이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민법 80점을 받으면 평균 60점 이렇게 돼서 합격하실 수 있죠. 근데 개론을 50점 받으면 민법 70점만 받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개론을 60점 받았어요. 그러면 민법 60점만 받아도 되는 거죠. 거꾸로 개론이 70점 받았어요. 그러면 민법 50점만 받아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계산을 잘해서 우리 평균 60점을 받아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절대평가 시험은 절대 붙을 수밖에 없다. 절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끝까지만 하면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붙는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려고 밴드에 민법은 민열, 네이버 밴드에 민법은 민열 이 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OX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강의가 지금 제가 요거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와 있는데 기본서가 이제 다음 주면 나온대요. 다음 주면 나오는데 그 기본서 가지고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서 우선은 여러 가지 그 부교재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그 안에서도 민법은 민열 이 밴드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유튜브는 제가 개설을 안 했는데 곧 지금 자료를 좀 올리면서 유튜브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뭐 우리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든지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도로 들어가서 보자면 제1편 민법 총칙이 될 건데 다시 총칙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각칙이 있다 이런 얘기다. 그 각칙으로 물권법과 채권법 중 계약법 요게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이것들의 공통된 걸 뽑아서 총칙에다가 규정해 둔 거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y는 ax 더하기 bx래요. 이 y가 민법이에요. 근데 ax 더하기 bx를 이렇게 x로 뽑아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x가 총칙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권, 계약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공통된 거 x를 따로 뽑아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공통된 것을 뽑아서 민법 총칙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서론편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교재 10페이지를 봐보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서론, 민법의 기초 이렇게 해놨는데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렇게 써놨네요. 그런데 서론편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권리 변동이에요. 민법이 뭐냐 그러면 권리 변동이에요. 민법은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가 변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것들이 되고요. 간혹한 문제 그랬는데 이건 어쨌거나 뭐 어떤 작은 파트의 하나가 아니고 출발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하시면 여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편으로 가시게 될 건데 법률의 요건과 종류 자주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주 한 문제, 간혹 한 문제, 자주 한 문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 시험이 이렇게 41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41번을 장식하는 내용들이 되죠.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권리 변동에서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해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권리 변동 원인이 뭐냐? 예, 법률행위, 계약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집을 하나 갖고 싶어요. 집을 갖고 싶은데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을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X를 만약에 갑이 지어서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등기하기 전에 대금 10억이라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누가 급한 사람이 먼저 청약을 합니다. 계약을 청하는 거죠. 청약. 그리고 거기다가 오케이. 좋아. 승낙. X 10억에 살래? 갑이 을한테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청약을 했어. 근데 을이 오케이. 승낙을 했어.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되면서 이 합의를 곧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이 곧 이제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법률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에 의해서 권리가 생겨요. 이제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는 사람 매수인은 X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도인은 대금 10억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죠. 요게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을 보시는 것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된다. 그래서 이 건물 매매 계약에 따라서 청약과 승낙으로 이런 계약이 되는데 이 청약과 승낙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X를 10억에 사고 판다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표시를 하죠. 의사표시. 을도 그걸 X를 10억에 사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를 하는 거죠. 의사표시.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이제 갑은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매수인은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까지 넘겨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돌아가신 부모님이에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상속인 을 그 자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관계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X를 그 자녀가 상속을 하는 거죠. 근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근데 돌아가시는 건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법에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법률 규정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상속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권리가 생기네. 근데 좀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거. 법률행위 아닌 걸 통칭해서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법률행위하고 대비해서 법률 규정을 세모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권리 변동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가 있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아닌 걸 구별할 때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 같은 의사표시가 되면 법률 행위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의사표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아닌 것이 된다. 이런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통칭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같은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들은 이런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법률행위를 계약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법률행위다라고 한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서 봐보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만약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어받는 게 아니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취득시효가 대표적인데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갑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갑이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짓는 거야.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신축을 하는데 내가 황토방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주말마다 시간 내가지고 따로 만들고 있어. 이런 것들은 무슨 계약하고 상관없죠. 내가 그냥 혼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물 신축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법률행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법률행위가 아닌데 누구한테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취득하는 것이라고. 근데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알면 돼요.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계 취득이 있는데 승계 취득은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데 거기 안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전적 승계는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넘겨주는데 특정해서 승계하는 것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매매가 그렇죠. 매매는 매매로 X를 특정해서 승계를 하는 거죠. 특정 승계. 그다음에 이제 교환 승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포괄 승계가 되는데 상속은 포괄 승계가 되는데 이게 포괄 승계인 것은 봐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X만 상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으면 Y, 뭐 Z 다 승계를 하는 거죠. 다. 심지어는 빚까지 승계를 해요. 다 포괄해서. 그래서 포괄 승계라고 하고 특히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설정적 승계는 설정해 주는 건데 제한 물권 설정. 예를 들면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같은 것들을 말한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파트를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차차 알아가시면 된다. 이걸 다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해되는 부분들은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뒤에 가시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하시면 절대 진도가 나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법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래요. 우리 법은 앞에를 알아야 뒤를 알아요. 또 한편 뒤를 알아야 앞을 아는데 그거를 앞에서 모든 것 뒤에 나오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일단 그렇대더라 하고 지나가고 다시 이제 뒤에를 공부하시고 나서 앞에 와서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면 그게 내 거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신다. 근데 이제 금방 우리 보시면 청약, 승낙 같은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 법률행위로 대표적인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로서 예를 들면 이 계약을 맺었는데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걸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한다. 근데 이름과 관련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 사실 법률행위로 계약만 있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면 되지 법률행위란 말을 왜 써? 사실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법률행위란 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물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민법 냄새를 맡으신 분들은 법률행위가 뭔지 들어보셨지만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런 어려운 말을 또 쓸 거냐고요. 근데 뭔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독행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들어간 공통점이 뭐냐면 의사표시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불러준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형법 같으면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로 부를 때는 어떤 죄명을 붙여서 부를 수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자면 그냥 범죄인 거죠. 범죄.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그게 법률 규정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했어. 또 일정 기간 동안 남의 땅을 막 점유하고 있었더니 시효 취득을 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 이런 것들도 그렇대. 최고도 아직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네, 그랬더니 어쨌거나 이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생기더라.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 근데 우리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률 요건으로서 항상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더라. 그랬더니 어쨌거나 법률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요건 효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효과. 법은 요건 효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로서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데 그걸 이제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또 상실, 변경 이렇게 돼서 이걸 득실 변경이라고 한다. 득실 변경.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권리 취득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었던 거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 그러면 법률행위 종류로서 단독행위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우리 교재를 체크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교재 10페이지 펴보시면 권리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01번 권리변동.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우리 민법은 권리변동을 공부하는 것이구나. 근데 권리변동을 뭐라고 하느냐. 또 밑에 01번 가시면 5번째 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걸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득실 변경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게 1번 권리의 발생 취득에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에서 원시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원시 취득. 근데 그 원시 취득의 예들 봐봤더니 두 번째 줄 건물 신축 동그라미.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선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이 그 예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건물 신축, 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선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이 원시 취득이 된다. 쭉 밑줄 한번 그어두시고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해 보면 다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승계 취득 가셔서 여기에서 봐주시는데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바로 이전적 승계에서 이전적 승계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적 승계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증여매매 교환 동그라미 치시고 특정 승계 특정 동그라미 또 상속에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포괄 승계에서 포괄 동그라미.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3번에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설정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밑줄 긋고 제한물권 설정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제한물권 설정을 설정적 승계로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서에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쭉 써요. 쭉 쓰는데 시험 문제는 다른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부하실 필요 없다.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봐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 늘려서 보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 줄 법률 요건이 있다. 법률 요건 동그라미. 그리고 법률행위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법률 규정 세모.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더라. 근데 법률 요건을 갖추면 마지막에 네 번째 줄 법률 효과 동그라미.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밑에 빈 칸에다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넓은 빈 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볼게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아닌 게 있는 거죠. 법률행위 아닌 거 있는데 이 법률행위 아닌 것을 통칭해서 법률 규정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3페이지 페이지 13 보시면 13페이지 02번에 보시면 0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법률행위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03번에 준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준법률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 준법률행위는 이렇게 세모를 해두겠습니다. 준법률행위와의 차이. 네. 근데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일까요? 준법률행위가 법률행위일까요? 아니죠. 법률행위라면 법률행위라고 하지 왜 준법률행위라고 하겠어요? 그냥 법률행위가 아닌데 법률행위 준해서 처리하는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 써두겠습니다. 법률 규정이라고 써두겠습니다. 법률행위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지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법률 규정이다. 그런 것으로서 세 번째 줄 가시면 최고가 있어요. 최고에다 세모합니다.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아닌데 이 최고가 독촉하는 거예요. 어쩌실래요? 빨리 주세요. 뭐 등등 독촉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이렇게 밑줄 그어 두겠습니다. 요걸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을 보시면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의사표시가 안 들어갔죠. 근데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가 된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페이지로 가시면 법률행위 종류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로서 이게 있어요. 단독행위와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법률행위에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그 중에 먼저 단독행위를 좀 볼 건데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요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시험 문제로 내는데 외울 때 그냥 아직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해둡니다.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그리고 채무 면제하고 포기를 해서 포기가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 책에서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래. 우리 취소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사기를 쳐서 계약을 맺었어.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유죄, 상소,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소 개포기, 소유권 포기 이렇게 할 건데 유언이 그렇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마찬가지다. 상소 개포기, 소유권 포기도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근데 유언과 관련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언은 예를 들면 X는 큰 해주고 Y는 작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언은 그렇게 애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언장을 써서 혼자서 쓰는 거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네. X는 큰 애가 갖고 Y는 작은 애가 갖는다 이렇게 써놨네. 그래서 그 유언대로 되는 거죠. 애들한테 유언장을 쓰는 게 아니다.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죠. 사실 다른 시험에서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외워두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까지 외워두면 문제가 잘 풀린다. 그걸 일단 우리 문제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있는데 계약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이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증여가 계약인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증여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 계약의 합치가 있으면 되는데 요게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생각하니까 보통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단독행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받는 사람 마음도 있다고요. 만약에 옆집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쓰레기를 한 꾸러미 이렇게 갖고 있더니 옆집 당신 가져. 한다고 그게 만약에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옆집 무서워서 못 살겠네. 내가 받겠다고 해야지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란 말이 들어가면 다 계약이에요. 합의 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다 계약이다. 또 매매 예약 이렇게 하는데 예약은 미리 하는 계약이에요. 어쨌거나 약자가 들어가면 또 다 계약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을은 X를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또 매도인은 대금 10억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 10억을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이제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부담행위는 한편으로 채권행위가 되죠. 채권행위가 된다.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부양계약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 일반적인 계약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타인관리 매매도 유효래. 이 얘기는 좀 잠깐 봐주시면 이런 거예요. X가 만약에 다른 사람 거래. 그래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행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는 아직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계약법 가서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지금 이 멘트로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처분행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갑과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고 다시 등기를 넘겨주면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죠. 소유권 양도가 돼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돼서 물권이 되는데 물권 변동을 가져오게 되죠. 또는 뭐 저당권 설정도 물건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주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물권행위. 이건 물권행위가 아니겠죠. 근데 물권행위에 준해서 처리하는 게 주물권행위인 거죠. 채권양도 채무면제가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냐면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게 그러면서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그래서 물권이 변동을 한다 그래서 물권행위 이렇게 되는데 갑 입장에서 보면 X가 처분돼 버렸던 거죠. X가 처분돼 버렸어.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갑이 만약에 을한테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을한테 양도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도하면 채권 양도 합의라면 갑에서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갑 입장에서 처분돼 버린 거죠. 또 채무 면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갚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채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처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분행위로서 물권행위와 주물권행위가 있다. 근데 이제 처분하려면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채권 양도를 하려도 자기 채권에 양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채무 면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등기를 넘겨주려고 해도 자기 거에야 넘겨주죠. 그래서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권리자 아닌 사람,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돼버려. 이게 이행 문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돼버린다. 이것도 좀 뒤에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알게 될 건데 여기는 아직은 잘 몰라도 뒤에 민법 전체를 돌리고 와서 보시면 좀 더 쉬워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풀기 전에 교재를 잠깐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되는데 1번에 단독행위, 단독 동그라미 그리고 단독행위에 가시면 괄호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제가 여기 암기하기 쉽게 다 해놨습니다.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요거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동철, 상추, 취해, 면제, 포기. 포기가 많이 있죠. 제한물권 포기, 취득시효 이계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의 포기 이런 것들인데 참고로 제 밴드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 요거 답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그러면 정답은 뭐냐 그러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렇게 써두시면 된다. 채무 면제하고 밴드 정답이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밴드 정답도 이렇게 좀 재미로 해봤습니다.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네,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고 그럼 2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없는 세모. 없는 에다가 세모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유죄 상소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소유권 포기, 상속 포기가 그래요. 그 다음에 계약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 밑에 됐습니다. 근데 합동행위는 지금 아예 말을 안 했잖아요. 말 안 하면 앞으로도 여기는 그냥 스킵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라고요. 합동행위를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오시면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가 있는데 1번 의무부담행위 동그라미, 채권행위 동그라미. 의무부담행위가 채권행위야. 말이에요. 채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죠. 근데 그런 예로서 증여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다 밑줄 한번 쭉 그어두시고요. 근데 이게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처분행위가 있는데 처분행위 동그라미 그 안에 물권행위 동그라미, 준물권행위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서 처분권한 동그라미. 처분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준물권행위가 나와 있는데 준물권행위 동그라미. 그래서 물권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근데 준물권행위 예를 봤더니 채권양도 동그라미, 지식재산권양도 동그라미, 채무면제 동그라미 이것들이 다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그 밑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로 될 것은 아니라서 제가 PPT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불요식 동그라미, 원칙 동그라미. 그 밑에 줄 보시면 서면 세모. 우리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근데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바로 이게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된 것이다. 어떤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요식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법률행위들은 다 불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문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우리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렇게 하면 되죠. 봐보세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포기는 2개나 있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 재담법인 설립행위.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아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버리면 유죄상소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바로 찍을 수도 있죠. 이걸 몰라도. 그래서 이중장치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이중장치. 그래서 유죄상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게 32의 문제인데 바로 작년 문제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절대 안 나온다 이런 거 없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또 이렇게 한 문제씩 내기도 한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16페이지 법률의 요건 여기서부터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